옛사람 여행. 면함 최익현의 한라산 여행기. 면함 최익현은 조선 말기에 활약한 문신이자 을산응약 당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에 맞선 선비 의병장입니다. 최익현은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1873년 제주도에 유배됐는데, 그는 1875년 유배에서 풀려난 후 한라산에 올라가 본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그때 최익현이 기록한 한라산 여행기입니다. 고종 10년 겨울, 나는 조정에 죄를 지어 탐나러 귀양을 갔다. 하루는 섬 사람들과 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물었다. 한라산 경건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인데도 읍지를 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경한 이가 별로 없더군요. 이는 갈 수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가지 않아서인가요? 이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라산은 400리에 걸쳐 넓게 뻗어 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서 5월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은 하늘에서 여러 선녀가 내려와 노는 곳으로 아무리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항시 흰 구름이 서려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주산이라 부르는 그곳은 삼신산의 하나이지요. 어째 보통 사람들이 쉽게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 을해년 봄 나는 나라의 특별한 은전을 입어 귀양사리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한라산 탐방 계획을 정하고 선비 이기남에게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일행은 어른이 10여 명에 하인 대여섯 명이 따랐으며 출발 시기는 3월 27일이었다. 일행이 남문을 출발하여 십리쯤 가니 길가에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시냇물이었다. 나는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벼랑을 의지하여 수십 걸음을 간신히 내려갔다. 양쪽 가장자리에 푸른 암벽이 깎아지른 듯이 서 있고 그 가운데에 큰 돌이 문 모양으로 걸쳐 있는데 그 길이와 너비는 수십 명이 들어갈 만하고 높이도 두 길은 되어 보였다. 암벽 양쪽에는 방선문, 등용구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옛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여러 보였는데 이곳이 한라산 10경 중 하나라고 했다. 문의 안팎과 위아래에는 맑은 모래와 흰 돌들이 갈아놓은 듯 매끈하고 그 윤기가 사람 눈을 부실 정도였다. 소규나무꽃, 철쭉꽃이 열을 지어 좌우로 있는데 꽃봉오리가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으니 비할 데 없는 기이한 풍경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풍경에 취해 두리번거리며 돌아가는 일을 잠시 잊었다. 다시 언덕으로 올라와 동쪽으로 십리쯤 가니 죽석 마을이 나왔는데 집 여러 채가 대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큰 집 한 채를 얻어 숙소를 정하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하늘이 캄캄하고 바람이 고요하지만 비가 내릴 것 같아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새벽에 일어나 하인에게 날씨를 살펴보라고 했더니 어제 초저녁보다 오히려 심한 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일행 중 17명이 후일에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면서 내려가자는 의견을 냈다. 나는 한 잔 술을 마시고는 여러 사람의 바람과 달리 혼자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갔다. 일행은 곧 내 뒤를 따랐다. 돌길이 제법 험하고 좁았다. 오리쯤 가니 큰 언덕이 나타났다. 중산인데 관원들이 산을 오를 적에 말에서 내려 가마로 갈아타는 곳이라고 한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쏟아져 내려 바다 경치와 산 모양이 차례로 드러났다. 나는 이성에게 말을 몰아 돌아가게 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신의 지팡이를 짚으며 올라갔다. 주인 윤규환은 다리가 아파서 돌아가기를 청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렬로 내 뒤를 따랐다. 나무꾼과 사냥꾼이 다니는 오솔길이 있었지만 갈수록 좁아지고 험해져 더욱 위태로웠다. 구불구불 돌아서 20리쯤 가니 짙은 안개가 모두 걷히고
날씨가 활짝 개었다. 그러자 일행 중에 당처에 가지 말자고 하던 자들이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 이때 내가 말했다. 중도에서 그만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만 입을 다물라. 내 말에 그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니 계곡의 물이 바위 밑에서 쏟아져 나와 굽이굽이 아래로 흘러갔다. 평평한 돌 위에 잠시 앉아 갈증을 푼 뒤에 물을 따라 서쪽으로 갔다. 돌 비탈길을 몇 계단 넘고 또 돌아서 남쪽으로 가니 고목을 덮은 푸른 등나무 동굴과 어지럽게 우거진 숲이 하늘을 가리고 길을 막아서 앞으로 가기 힘들었다. 그런 곳을 헤치고 심여리쯤 가자 가느다란 갈대들이 숲을 이룬 풍경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아름다움에 몸의 전율이 일었고 시야가 탁 트여서 바라볼 만하였다. 다시 서쪽으로 향하여 1, 2쯤 가니 우뚝 솟은 석벽이 대처럼 서 있는데 뾰족하게 치솟은 바위벽은 수천 길이나 되어 보였다. 이는 사만시대의 봉수토라고 이르지만 근거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내 날이 저물까 염려되어 가보지 못하였다. 또 몇 걸음 나아가니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보였다. 위에서 흘러내린 물의 흔적을 따라 위로 올라가니 얼음과 눈이 빛나고 잡목들이 위와 옆으로 뒤덮여 있었다. 머리를 숙이고 기어가느라고 미처 위험을 느낄 겨를이 없었고 지대가 높음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모두 7리쯤 나아가자 봉우리 꼭대기가 나타났다. 흙과 돌이 마구 뒤섞여 있고 평평하거나 비탈지지 않으며 완만하고 두꺼운 봉우리가 이마 바로 위로 솟아 있었다. 봉우리에 풀과 나무는 없고 오직 푸른 이끼와 담쟁이 넝쿨만이 돌의 표면을 덮고 있어서 앉아 휴식을 취할 만했다. 전망은 앞이 탁 넓게 트여 높고 밝았으며 해와 달을 옆에 끼고 비바람을 거느릴 만한 곳이라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가득했다. 얼마 지나자 거무스름한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므로 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걸음을 전진해 북쪽에 약간 파인 곳에 당도하여 봉우리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곳 가운데에 움푹 팬 구덩이가 있었는데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를 넘고 수면이 잔잔한데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얼음이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으며 얕은 곳은 무릎 정도이고 깊은 곳은 허리에 찬다고 한다. 맑고 깨끗하여 조그만 먼지조차 없으니 마치 신선이 사는 듯 싶었다. 사방을 둘러싼 산봉우리도 높고 낮음이 모두 일정해 참으로 하늘이 내린 성곽이었다. 암벽에 매달려 내려가서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다. 그렇지만 서쪽을 향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절정이었으므로 나는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3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르는 일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쉬었다. 서쪽 봉우리는 평평하게 옆으로 퍼지고 넓어서 까마득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위로는 별들이 빛나고 아래로는 세상이 굽어 보였다. 왼쪽으로는 해돋는 동쪽 바다를 돌아보고 오른쪽으로는 서쪽 바다와 이어졌으며 남쪽으로는 중국의 소주 항주를 가리키고 북쪽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섬들이 옹기종기 있었다. 큰 섬은 구름만하고 작은 섬은 달걀만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에 바다를 본 사람은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나는 말이 있다. 성현의 생각을 어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만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또 소동파의 적벽부에는 호공에 둥실떠 바람을 몰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한라산에 올라보니 적벽에만 해당하는 표현이 아님을 알겠다. 나는 주자가 쓴 시의 한 구절,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울으며 충룡봉을 내려오내를 흥일거리며 다시 백록당가로 돌아왔다. 그동안 하인들이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밥을 나누어 먹고 물을 돌려 마셨는데 물맛이 맑고 달기에 나는 일행을 보며 말했다. 이 물이야말로 신선히 마신다는 선약, 금장500 아니겠소? 북쪽으로 1, 2쯤에 옛사람들 이름을 새긴 혈망봉이 있다는데 해가 기울어 가서 볼 시간이 없었다. 산허리에서 옆으로 걸어 동쪽으로 석벽을 넘을 때 벼랑에 개미처럼 붙어서 오리쯤 내려갔다. 산남에서 서지로 돌아갈 즈음 안개가 자욱했고 백록담을 에워싸고 있는 석벽이 마치 대나무를 쪼개고 오이를 깎은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은 석가열애가 가사와 장삼을 입은 것 같았다. 20리쯤 내려오니 어느새 황혼이 저물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듣건대 여기서 인가까지는 매우 멀다 하며 밤 공기도 그리 차지 않으니 도중에 길거리에서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노숙하고서 내일 홀가분에 출발하는 게 어떻겠소? 내 의견에 일행 모두 좋다고 하였다. 바위에 기댄 채 나무를 쪼개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한 뒤에 앉아서 한잠을 자고 깨어보니 벌써 날이 새어 있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젯밤 이슬이 마르지 않아서 옷과 보선이 질척했다. 얼마 가다가 길을 잃어 이리저리 방황할 때 마음의 갈피도 잡을 수 없었다. 그 고달픔은 양의 창자 구공양장과 양자강 상류의 험한 협곡 식구당을 헤매는 것 같았으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 전날에 비하면 평지나 다름없었다. 10리를 더 내려와서 영실에 이르니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우뚝한 괴석들이 웅장하게 늘어서 있는데 모두가 부처님 모습이었다. 그 수는 수백을 넘어 천도 넘는 것 같았다. 천부랑 또는 500장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아까 지나온 산남에 비교하면 이것이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였다. 산 밑 길가에는 얕은 냇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만 길가에 있었기에 매우 얕게 드러나 있었다. 풀밭에 앉아서 얼마쯤 쉬다가 이윽고 출발하여 20리를 걸어 서동 입구로 나오니 영졸들이 말을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인가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 요기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성으로 돌아왔다. 한라산 뿌리는 백두산이다. 백두산이 남으로 4000리를 달려 영암 월출산이 되고 계속 남으로 달려 해남 달마산이 됐다. 달마산은 또 바다로 500리를 건너 주자도가 됐고 다시 500리를 건너서 한라산이 됐다. 한라산은 서쪽 대정연에서 일어나 동쪽 정의현까지 이어지고 중간이 서사 봉우리를 이루는데 동서 길이가 200리이고 남북 거리가 100리를 넘는다. 어떤 사람은 산이 극히 높아 하늘의 은하수를 잡아당길만 해서 한라산이라 이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욕심 많은 성품이라 그의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살펴 알 수 있으며 외래 선박이 여기에 정박하면 모두 패하여 돌아가므로 탐산이라 이른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의 형국이 동쪽은 말, 남쪽은 부처, 서쪽은 곡식, 북쪽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근거 없는 말들이다. 한라산 생김새를 내 나름대로 말하면 이렇다. 산세가 구부러졌다가 펴지고 높았다가 낮아지는 것이 마치 달리는 듯한 말과 비슷하고 깎아지른 바위가 겹겹이 쌓인 절벽이 나란히 늘어서서 두 손을 부여잡고 예를 표하는 남쪽 모습은 부처님과 비슷하다. 평평하고 툭 터진 곳에 완만하게 활짝 핀 듯한 북쪽은 곡식과 비슷하고 북을 향해 껴안은 듯한 산세가 곱고 수려함은 사랑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곳 동쪽에서 말이 자라고 남쪽에 사찰이 모여 있으며 서쪽에서 곡식이 많이 생산되고 북쪽에 인골이 많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각별하다. 제주도는 좁고 외딴 섬이지만 큰 바다의 뿔이다. 삼천리 우리나라에 물이 흘러들거나 나가는 입구이고 외부 세력을 막는 문으로 외적들이 감히 엿보지를 못한다. 산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음식 중에는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이 매우 많다. 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은 물론 대략 7만 가구가 농사짓고 광물을 캐내서 얻는 것들로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공공이익에 적합한 것이 관광지인 금강산이나 지리산에는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한라산은 바다 가운데 있어서 맑고 순결하지만 기온이 많이 차므로 기가 세고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올라갈 수 없다. 그러하기에 산을 오른 사람이 수백 년 동안 겨우 몇 사람에 불과하고 붓을 들어 한라산의 참모습을 제대로 기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호사가들이 신산이라는 허무하고 황당한 말로 어지럽힐 뿐 다른 면은 조금도 소개되지 않았다. 이것이 어찌 한라산이 지닌 본연의 모습이겠는가. 이에 이 글을 써서 구경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자들에게 알린다.